전 세계에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9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개 올림픽을 모두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쳐서 그런지 우리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치른 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아서 요즘에는 아무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컨대 2024년 파리, 2028년 로스앤젤레스, 2032년 호주 브리스번은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거의 무투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 행사를 지난 130년 동안 주관하고 있는 IOC라는 조직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나 도시 입장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올림픽의 비하인드머니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올림픽 경기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17세기부터 여러 유럽 국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꿈을 마침내 실현한 사람은 피에르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 귀족인데요. 그는 올림픽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서 현대 올림픽의 아버지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프랑스어는 영어와 함께 올림픽 공식 언어가 된 것이지요. 쿠베르탱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설립한 것일 겁니다. IOC는 4년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그리고 청소년 올림픽을 주관하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단체인데요. 본부는 현재 스위스 로잔에 있다고 합니다. IOC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NGO 단체로 성장해서 위원장은 거의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도 일정한 수입 없이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후에 IOC는 상당 기간 재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경기 티켓 판매 외에는 수입이 없어서 IOC 위원들의 사비를 털어서 조직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예산 문제로 20세기 중반까지 돈 많은 선진국들이 도맡아서 올림픽을 개최했고 행사도 조촐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 코카콜라가 최초의 기업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IOC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모든 하계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BBC 방송이 최초로 영국 전역의 올림픽 행사를 방영하면서 텔레비전 중계권 판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함께 기업 스폰서의 참여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IOC 내부에서 텔레비전 중계와 기업 스폰서의 참여로 올림픽이 점차 상업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1952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IOC 위원장을 지낸 에버리 브란드즈는 반정치적 올림픽, 반상업적 올림픽을 열렬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치의 등장으로 자칫 무산될 뻔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예정대로 성사시킨 인물로 유명한데요. 그 자신은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1912년 미국 육상 대표로 올림픽 육상 선수로도 참여했고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40대 이후에 올림픽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많은 올림픽 운동선수들은 그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런 IOC의 전통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후안 사마란치라고 합니다. 그는 IOC 위원장을 무려 21년이나 역임했는데요. 이것이 쿠베르탱 다음으로 올해 위원장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1980년 IOC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IOC의 재정적 독립을 천명했고 이후 IOC를 기업과 같이 운영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리더십으로 IOC는 내부에 강력한 마케팅 조직을 갖게 되었고 기업 스폰서 및 텔레비전 중계권 수입도 수십 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마란치 시절에 IOC는 몇 차례 부패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이 커지면서 항상 생기는 문제지요.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IOC의 수입 및 지출 내역도 4년마다 발표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 기간 중에 IOC 총 수입은 7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방송 중계권 수입이 IOC 수입의 55%를 차지해서 가장 크고 36%의 수입은 기업 스폰서 수입, 그리고 나머지 9%는 티켓 판매나 라이센스 수입이라고 합니다. IOC는 텔레비전 중계권을 보통 나라별 또는 지역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는 올림픽 중계를 통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그 결과 보다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계권을 따기 위해서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계권 낙찰 금액은 오를 것이니까 IOC가 바라는 바이지요. 전체 중계권 수입의 거의 반 정도는 미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중은 2~3% 정도라고 하고요. 2014년 미국 MBC 방송국은 2032년까지 미국에서 독점 방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77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각 올림픽에 대해서 MBC는 평균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MBC는 올림픽 중계권으로 결국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계권 다음으로 IOC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브랜드 파트너십 프로그램인데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올림픽 파트너 프로그램은 엄선된 기업 스폰서에게 독점 마케팅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2024년 IOC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5개의 파트너 기업이 있는데요.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비자, 토요타,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IOC는 개별 파트너 기업의 후원 금액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대충 역으로 추산해보면 각 스폰서 기업은 4년 동안 2천억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파트너십이 IOC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트렌드인 것을 보면 올림픽 스폰서 마케팅은 기업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OC는 전체 수입의 10%를 내부 운용비로 쓰고 나머지 90%는 올림픽 개최국 지원, 각 국가의 스포츠 단체 지원, 올림픽 정신의 홍보 등으로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2021년 도쿄올림픽에는 19억 달러, 2024년 파리올림픽에 2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에는 이것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올림픽을 개최국 입장에서 올림픽 유치의 득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2개 올림픽을 모두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쳐서 우리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합니다. 막대한 행사 비용으로 올림픽이 종료된 후에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나라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IOC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2024년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회의가 2017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원한 도시가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두 도시는 올림픽을 개최해도 좋고 탈락해도 그만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IOC는 이들에게 예전같이 이것저것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갑과 을이 갑자기 바뀐 것이죠. IOC는 결국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2024년은 파리에서 그리고 2028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한 번에 2개의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한 것은 IOC 130년 역사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올림픽 개최에 이렇게 관심이 식어버린 데는 막대한 행사 비용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은 원래 예상 비용이 1억 2,400만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몬트리올은 올림픽 행사 후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이를 상환하는데 거의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남미 최초의 도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리우 올림픽은 2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 중 리우시가 떠안은 부채는 최소 130억 달러라고 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브라질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리우는 올림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림픽 개최 도시들에게 예상보다 막대한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데는 IOC 책임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IOC는 올림픽 선수촌, 개막식과 폐막식을 거행할 수 있는 화려하고 거대한 경기장, 사이클 트랙이나 스키점프 경기장 같은 전문화된 스포츠 시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는 최소 4만 개의 호텔 객실을 확보해야 되고 도로, 기차 노선 및 공항도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사실 IOC가 요구하는 올림픽 주 경기장은 대부분 국가에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0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의 세둥지 경기장은 8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지요. 건설 비용만 당시 4억 6천만 달러가 들어갔고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천만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2008년 하계 올림픽 이후에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때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몬트리올 올림픽 주 경기장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경기장 이름은 원래 빅5인데요. 경기장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부채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조롱조로 빅5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024년 퀘벡 정부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 경기장의 지붕을 교체하는데 8억 7천만 달러를 지출하자 시민들은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IOC는 올림픽 개최 효과를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올림픽 개최 후에 관광객 증가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도시 환경이 개선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객 증가나 일자리 창출 또는 GDP 증가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 올림픽 행사는 소규모로 치러졌고 국가보다는 스포츠인 중심으로 행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지금처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게 된 것은 사마란치가 1980년부터 IOC 위원장을 21년 역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IOC 입장에서 보면 수입도 늘리고 조직의 파워도 키우기 위해서 올림픽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IOC를 위해서 올림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올림픽에 큰 돈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경제학자 앤드류 짐발리스트는 한 도시를 올림픽 연구 도시로 만들어서 값비싼 인프라를 재사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과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기뻐했던 그런 시절을 IOC는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